신선식품 물가의 하락, 더 나아가서 환율의 급락,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 뒤이은 재고 문제 등으로 인한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 모 정부 관련 인사가 내년에 금리 오르니까 지금 집을 서둘러 살 필요는 없다. 무리해서 집 사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내년에 금리가 좀 올해보다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금리가 몇 퍼센트씩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네요. 2021년 금리는 왜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금리가 못 오르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땐 결국 금리가 오르기 위해서는 물가가 꾸준히 올라야 되는데 내년 물가 오르기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10년 만기 국고금리와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살펴보시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일시적으로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물가 상승률이 제로 혹은 마이너스 레벨로 내려온 다음부터는 금리가 그렇게 오르지 못한다라는 걸 금방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요새 물가가 못 오르는지 그 내용을 한번 상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림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되겠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 1.9, 2018년 1.5, 그리고 2019년 작년이죠. 작년은 0.4%의 연간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우리나라 물가가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2020년 8월, 9월, 10월을 살펴보시더라도 8, 9월 잠깐 물가 오르나 싶었는데 9월, 10월부터 고비로 해서 물가가 다시 0% 대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가가 왜 이렇게 안 오르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여름에 그렇게 기상 여건이 안 좋아서 상당히 채소류 가격들,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고점이 1%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신선식품 지수, 올해 보관하기 어려운 채소류들의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시면 8월 달 얼마였냐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8% 급등했고요. 9월에는 태풍 엄청 올라왔죠. 9월에는 21.5% 올랐던 게 최근 11월에는 13.1%까지 상승 탄력이 급격히 떨어졌고요. 특히 전월 대비, 지난달 대비해서 물가는 얼마나 빠졌냐면 11.5%나 빠졌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내년에 2020년 겪었던 것 못지않게 굉장히 태풍도 자주 오고 기상 이변이 벌어진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정도가 아니고 평년 수준의 농산물 작황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출현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년에 우리나라 신선식품 물가, 우리 사람들의 의식주에서 식에 해당되는 먹고 마시는 거에 해당되는 물가는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2020년 그렇게 올랐는데도 이 정도 물가 상승률이었다는 건 내년에 이쪽 부분에서 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집값 오르는 건 왜 물가에 반영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제 법을 바꿔야죠. 소비자 물가라는 게 결국 과거 지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60년 동안 만들어진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소비자 가구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금이라든가 사회보장비 같은 비소비 지출, 그리고 저축이나 또는 주식 투자, 토지를 구입하는 등의 재산 증식을 위한 지출도 이 소비자 물가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주거 비용에 해당되는 전세나 월세 가격은 소비자 물가에 충분히 이미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최근의 집값 상승이 다른 소비를 오히려 위축시킴으로써 이게 소비자 물가를 못 오르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에 물가가 못 오른다라는 전망에서 신선식품, 다시 말해서 채소류의 작황이 앞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거 말고 또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최근 환율 떨어진 걸 무시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2020년 3월에 1,300원대 있었는데 최근에 1,100원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환율이 거의 200원 가까이 떨어져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왜냐하면 올해 1,300원이었던 물가가 내년 예를 들어 상반기 1,050원이다. 이렇게 되면 환율 250원 떨어진 효과가 내년 상반기 물가에 다 고스란히 반영될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환율 급락하는 경우에 물가가 우리나라 오른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그림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하게는 어떨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적어도 내년에 국제유가 폭등하고 농산물 가격 폭등해서 인플레 온다 이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 바로 미 연준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발표한 가장 최근의 경제전망 보고서, 즉 FOMC라고 하잖아요. 1년에 8번 열리는 금리 결정 회의 중에 그 중에서도 1박 2일로 열리는 회의가 3, 6, 9, 12에 있는데 이번 12월 달에 열렸던 미국의 FOMC에서 발간한 내년
내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1.2%, 그리고 내년도 1.7에서 1.9 정도에 머무를 거라는 전망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 물가나 개인 생필품들의 물가가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인 2%를 계속 하회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죠. 이런 걸 생각한다면 내년 물가가 올해보다는 좀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 섞인 전망은 여기도 반영돼 있습니다만 물가 급등한다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운 여건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같은 흐름을 보이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자유무역협정, FTA라고 하죠. 한미무역협정 등이 다양하게 펼쳐지면서 미국의 물가가 오르면 우리도 물가가 오르고 미국의 물가 빠지면 우리도 물가가 빠지는 이 연동되는 흐름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이 이 그림에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 물가 전망이 내년에 그렇게 높지 않은 1.7에서 1.9, 이것도 저는 낙관적이라고 보이는데, 근데 이 정도의 물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물가 급등하고 이게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거나 금리 급등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요인으로 오일 쇼크, 석유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이건 이제 제가 또 별도로 다른 기회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그림은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석유 생산량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2011년, 2012년에 자스민 혁명으로 국제 유가가 한 100불 정도 있었을 때, 그때를 바닥으로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거의 2배 늘어난 걸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2배 늘어났던 게 최근에 벌어진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가동률이 좀 저하돼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싶었는데 다시 지난 한 4월, 5월을 고비로 해서 감소세는 중단돼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셰일 오일 혁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국제유가 좀 오르면 여기도 닫아놨던 마개를 다시 열어서 석유를 금방이라도 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다는 점들을 생각해보면 유가가 경기 회복되며 오를 수는 있다. 근데 신선식품 물가의 하락, 더 나가서 환율의 급락,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 뒤이은 재고 문제 등으로 인한 여러 물가 하락의 압력 등을 감안해 본다면 내년 물가 급등은 좀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물가 급등하지 않을 때 중앙은행들의 인내심들은 유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 폭은 제약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